네, 오늘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를 줄 때 뭐가 좋은지, 그 상가를 어떻게 증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가 자녀한테 자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 계좌이체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서 주는 방법도 있겠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가를 구입해서 줄 수도 있을 거고, 가지고 있던 상가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선은 구입한 다음에 증여하는 걸로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갖고 있던 자산을 증여하는 걸 따지다 보면 양도세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주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좌이체를 한다면 우리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이 뭘까요? 나와 있죠. 그 금액이 계좌이체한 금액이 내가 준 금액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계좌이체 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뭘까요? 아파트. 그리고 상가는 또 뭘까요? 내가 상가를 자식한테 줄 때에 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이 뭐냐면,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재산가액은 그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가가 뭐죠? 내가 아파트를 줄 때의 시가, 상가를 줄 때의 시가.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아파트를 지금 사서 준다고 가정했잖아요. 사서 주는 거니까 내가 산 가격이 있겠죠. 그게 시세죠.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서 자녀한테 준다면 그 자체가 시세가 되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랑 관련 없는 누군가한테 상가를 샀을 거잖아요. 아파트를 샀을 거잖아요. 그 자체가 시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가를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지금 다 실거래가가 집계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실거래가 집계되고 있죠. 상가도 집계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또한 그 거래 금액이 집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다시 가보면 결국 똑같은 금액들 아닌가요? 오히려 아파트랑 상가를 주면 취득세만 추가 부담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산들이 2년 후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2년 후에 이 자산을 주려고 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한참 지나고 나서 주려고 해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보면은, 아파트란 거는 이 아파트와 요 한 채, 이 한 채와 이 한 채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크지 않겠죠. 거의 유사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규정이 있거든요. 시가라는 게 뭐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옆집이 팔렸을 때, 이 옆집이 팔렸을 때 이걸 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에 지금 이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평형된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내가 증여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팔렸다면 이게 내 아파트의 시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국세청도 그걸 시세로 보고 나서 증여가액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이 상가를 줬어요. 10억 주고 내가 상가를 취득한 거죠. 상가를 취득해서 자녀한테 2년 뒤에 주려고 그래요. 이때 국세청은 이걸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얘가 팔렸으면 최근 몇 년 전에, 최근 몇 개월 전에 얘가 팔렸어요. 이 상가랑 이 상가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상가죠. 이걸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격 차이가 의미가 없겠죠. 면적만 가지고 상가 가격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심지어 다른 옆에 있는 건물의 밑에 있는 상가,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이 상가의 시가를 판단하는데 준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걸 증여했을 때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가장 우선돼요. 근데 시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에 준하는 가격, 이게 공매됐나요? 감정가액?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준용해서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상가들은. 그래서 세 번째 방법, 이런 게 없다면 쓰는 방법들이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예요. 이 기준시가가 뭐죠? 우리 재산세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형성되나요? 기준시가가 우리 시가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보통 시가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는 금액이, 내가 분명히 이건 10억 주고 나는 산 거예요. 10억 주고 이 상가를 샀는데 2년 뒤가 됐어요. 그때 내가 이 상가를 준다면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금액은, 이 상가의 기준 금액은 7억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내가 만약에 상가를 구입한 다음에 2년 뒤가 됐어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만 호가가 12억이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7억 원 정도, 7억 원 정도가 아니라 7억 원으로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10억이라면 양도세 문제도 안 생기겠죠. 물론 취득세를 한 번 더 부담하겠지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증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만약에 이 상가를 내가 10억 주고 산 거예요, 2년 전에.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했어요. 그 증여할 때 이 상가를 담보로 6.5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이 6.5억을 대출받은 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아들한테 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천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법상 이 자산의 시가를 7억으로 받거든요. 그럼 내가 이 자산을 줄 때 6.5억의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이 자녀한테 승계가 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준 금액은 실제로 5천만 원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공제금액에 포함돼서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겠네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취득가가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취득가가 10억이었다면 대출 6.5억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호가 12억이면 이거 이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가가 아파트보다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상가에서 상가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받고 나서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은 누구 걸까요? 내 거죠. 자녀 거잖아요. 그럼 그 자녀한테 새로운 자금 출처가 생긴 거예요. 이 자금 출처로 뭔가 활용할 수 있겠죠. 아파트 취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증여세 안 내고 상가를 받고 나서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이 월세를 쓸 수 있겠죠. 이 방법이, 상가 임대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거 사실 청문회도 통과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월세 만약에 상가 10억짜리인데 3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보면 이자율 4.6%잖아요. 4.6%만큼 내가 누군가한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지금 상증세법에서 그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준용하는 이자율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내가 누군가한테 10억을 빌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10억 빌릴 수 있겠죠. 안 되나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이자로 다 주면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한테 10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당하게. 특수 관계자한테 또 마찬가지겠죠. 아버지한테 빌리면 안 될까요? 물론 그게 인정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죠. 추가로 내가 10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가 새롭게 생긴다는 게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가는. 이게 자금 출처 조사, 세금 추징 사례거든요. 전에 한번 살펴봤던 건데, 자금 출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 소득은 다 저축한 거예요, 금융기관에. 그리고 그 저축액이 다 모였을 때 아버지의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금융기관의 대출을 포함해서 아버지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이때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를 또 있다면 상가를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취득해봤자 이 취득의 기준가액은 뭘까요? 옆집 한 가격이 이미 있거든요.
옆집이 이미 팔았잖아요. 그 자체가 국세청에서 시가를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때 취득할 때도 이 아파트가 10억짜리라면 10억 주고 취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상가라면 아들은 기준 금액을 뭘로 잡으면 될까요? 7억을 잡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국세청의 기준 시가 금액이 7억이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아버지한테 취득해도 그걸 과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가가 동대문에 있어요. 옆에 칸도 다 똑같아. 그렇다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상가들은 옆에 있는 상가 가격을 준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잘 팔리지도 않고 거래도 자주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상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본인 소득 모아서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구매했으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납을 해준 거겠죠. 이자를. 아들이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아버지가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그 임대료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하면 되잖아요. 이자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죠. 참고로 요 생활비 지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리니까 이 생활비는 그럼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현금으로 주면 되겠죠. 근데 이 본인 소득이 소득공제할 때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집계되는 지출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아버지가 준 카드를 내가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아버지는 만약에 강서에 살고 있고 난 강남에 살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카드가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이 아들이 사는 집 주변에서 끊겼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아들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기 소득은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의 카드로 산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증거 자료가 다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결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증여한 다음에 새로운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다양한 가정들 하에서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는 반드시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를 대출받을 때 주의할 점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요, 그 대출받는 금액이 기준 시가보다 높아질 수 있거든요. 난 10억짜리인데 대출은 8억 해준대요. 그럼 8억 받으면 나는 7억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 시가가 7억이지만 이 자산을 담보로 8억을 대출받았다면 그 8억이 국세청에서 보는 기준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데 근로소득, 국세청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자금 출처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이라는 자금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내가 지출한 내역도 필수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연봉 6천만 원이지만 카드비가 5천만 원 나와요. 그럼 나는 자금 출처로 쓸 수 있는 소득 금액이 거의 없겠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비로 쓴 거 이외에 사업소득, 그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지 못한 많은 카드 지출액이 있다면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